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 경제입니다. 유신익 박사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이 경제적 불안감 있잖아요. 그 진짜 원인이 뭔지 그 속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진짜 이 말 요즘 들어서 더 자주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뭐 거의 매년 듣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이 한마디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인 불안감이 그냥 팍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힘든 게 정말 IMF 때보다 더 심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불안감의 뿌리가 뭔지 한번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단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증상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숫자들부터 한번 보시죠. 네, 바로 1%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상 경제 성장률이에요. 심지어 작년 성적이 워낙 안 좋았어서 비교 대상이 낮아 수치가 좀 더 잘 나오는 기저효과라는 걸 감안해도 고작 1% 초중반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이 꽤 암울하죠.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가진 힘을 100%다 썼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가 3%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이건 저성장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예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저성장의 늪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유신익 박사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 돈이 줄줄 새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구멍 두 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구멍, 바로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지갑을 꽁꽁 닫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미스테리한 게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사람들만 돈을 안 써요. 내수 소비가 살아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번 돈, 그러니까 GDP의 절반 이상을 국민들이 소비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47%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이 고작 몇 퍼센트 차이가 내수 경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 대체 그 남는 돈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네, 범인은 바로 주거 비용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집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어떤 악순환을 만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받으면 월세 내고 전세대출 이전내고 주택담보대출 갚고 이렇게 소득의 20%, 많게는 30% 이상이 그냥 주거비로 훅 빠져나가요. 그럼 당연히 다른 데 쓸 돈, 즉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결국 동네 가게들이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거예요. 매년 50만에서 60만 곳이요. 이게 바로 내수부진의 악순환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구멍이었고요. 두 번째 돈 새는 구멍은 바로 기업 쪽에서 발견됩니다. 가게가 지갑을 닫는 동안 기업들은 또 다른 문제, 바로 비효율적인 투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0%.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 빚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1년 총생산의 2배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재정 위기다 뭐다 했던 몇몇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에 숨겨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기업들이 그냥 방만하게 돈을 빌려 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빚은 사실 다른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바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 이제부턴 이 산업이 미래다 하고 밀어주다가 5년 뒤엔 또 아니 저 산업이다 하고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기업 입장에선 10년, 20년 내다보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자, 그럼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처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배워보죠. 여기 한국과 싱가포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우리는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싱가포르는 어땠을까요? 뚝심 있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특정 산업에 꾸준히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수준에서 무려 8만 8천 달러까지 거의 3배가 뛰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사회적 포용이라는 철학이에요. 일본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책의 큰 틀은 절대 흔들지 않아요. 이렇게 사회가 안정적이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망해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 신뢰가 결국 경제를 받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네, 싱가포르와 일본 두 나라 사례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핵심 교훈,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 나라는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하겠구나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장기 투자를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황금 열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진단도 했고 다른 나라 처방도 봤으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분노는 이제 그만하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유신익 박사가 제안하는 처방전은 아주 명쾌합니다. 딱 2가지예요. 첫째, 물가 상승의 주범인 주거비 문제부터 해결하자. 여기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숨통 좀 틀고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거고요. 둘째, 정권이 바뀌든 말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20년짜리 초장기 성장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어떤 산업을 키울지 딱 정해서 20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분노만 표출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다음엔 뭘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눈앞의 정치적 이익 다툼을 넘어서 20년 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